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소폭의 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39,800불로 해가지고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왔어요. 이제 거의 4만 불 가까이 돼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상승을 해줬는데, 그에 반해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820원대로 어제보다는 소폭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갈라도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비트코인이 그래도 소폭이라도 올라왔기 때문에 비록 알트는 빠지지만 비트코인이 버텨주고 있다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림 피어 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로 어제보다 수치는 24에서 23으로 1점 정도가 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이 하락세에 공포스러운 장의 움직임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한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3차 세계대전도 있고 미국 금리에 미국 인플레이션, 고유가 시대, 전쟁은 장기화, 뭐 하나라도 해결된 거 있나요? 여기서 비트코인 반토막 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계속 하락장에도 수량을 모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저의 생각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 어떤 시기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에서 뭐 반토막이 된다거나 뭐 2만 불대까지 떨어지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일단 제 생각임을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고 약세장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9,000불대에서 거의 4만 불 가까이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폭락이 나오면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래도 밑에서 주우려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해서 4만 불 가까이에서 계속 놀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하반경직성을 띄워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금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큰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이제 반토막은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큰 이슈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지금 50bp 올린다 해가지고 빅스텝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리를 50bp 이상으로 뭐 75bp 정도 올리는 이걸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폭의 이런 자이언트 스텝의 큰 폭의 금리 상승을 예상치 않게 갑자기 내놓게 된다면 이런 것도 이런 큰 이슈로 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제3의 국가가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3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띈다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가 지금 뭐 핵폭탄 위협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핵으로 심각하게 위협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또 예상치 못한 뭐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 예전처럼 뭐 베어스턴스 같은 뭐 그렇게 중대형 이상의 금융기관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뭐 중위권 이상의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한다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큰 이슈가 터지면 주식시장은 물론 비트코인 시장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토막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런 뭐 고유가, 고물가, 뭐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점차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시장은 급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전쟁 이슈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지금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푸틴이 핵을 들고 뭐 보복 협박을 하고 회담으로 종전은 어렵다라고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점점 전쟁이 장기화에 돌입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도 어떻게 될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도 일단 한번 터지면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뭐 평화협정을 맺든 아니면 러시아가 승리를 하든 어쨌든 언젠가는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 전쟁 리스크는 또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리 인상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다음 달 5월에 빅스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시장은 이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은 연 2%인데 물론 이 연 2% 수준만큼은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뭐 올해 하반기가 됐든 어느 지점에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뭐 금리를 25bp씩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크게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기사를 보시면 이제 2015년도 1월인데 이때도 미국 기준금리 상승기마다 주가는 올랐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것처럼 심리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금리 인상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어느 정도 무뎌지고 심리적으로 그런 공포스러운 장이 좀 흐려진다면 아마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는 다시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코로나잖아요.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큰 폭으로 이제 장이 빠지고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3월 말에 하루에 40만 명 이상을 감염이 됐는데 그때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쭉 내려와서 이제는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 지금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점을 찍고 좀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곳곳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 빗장을 풀고 해외 관광객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여행 유튜브들이 해외여행 가서 찍은 영상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좀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다른 나라와 달리 봉쇄령으로 전 세계에 방향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하이도 봉쇄를 하고 뭐 베이징까지도 일부 봉쇄를 한다고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은 뭐 감염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볼 때 이 기사를 한번 보면 이게 3월 말에 3월 28일이니까 우리나라가 40만 명 이제 정점에 도달했을 그때쯤에 이제 나온 기사거든요. 보시게 되면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 뭐 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하이의 코로나 1일 확진자 추이가 나와요. 근데 보시게 되면 3월 26일에 확진자 찍은 수치가 2678명이에요. 그럼 여기 단위가 지금 명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3월 29일 날 비슷한 시기에 지금 40만 명이 찍었는데 중국은 지금 20만 명도 아니고 2,000명 찍어서 지금 봉쇄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중국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엄청 축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나라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인구 대비 해가지고 중국은 매우 적어요. 분명히 이런 수치 조작을 했을 텐데 그래도 이 2,600명 가지고 이 경제 수도인 상하이를 봉쇄하기에는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시진핑이 올해 이제 연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에 연임에 관련된 뭐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빗장을 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중국이 이런 서방 세력들과 같은 노선으로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공산당의 자기네들이 이끌어가는 이런 주도적인 움직임에서 좀 반하게 된다라는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 코로나가 이 전 세계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고 이제 중국마저 이런 봉쇄령을 풀고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돌아간다면 또 이런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뭐 전쟁 이슈, 코로나 이슈, 고물가, 고유가 뭐 이런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 지금의 또 자산 시장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터스텔라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화의 명대사 중 하나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 인류 문명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이런 큰 쇠퇴 없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이런 어려움도 결국에는 우리 인류는 새로운 답을 찾고 또 이것을 발판으로 발전을 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암호화폐 시장은 기회의 시장이고 또 새로운 신흥부자가 많이 태어난 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초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또 작년 같은 2021년과 같은 불장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앞으로 지난 그런 큰 불장이 몇 번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수량을 모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이것을 기회로 삼고 계속 모아가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차트 영상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대다수의 차티스트나 차티스트가 아닌 자칭 타칭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 급한 거 아니니까 좀 관망해라, 더 하락하니까 기다려라, 현금을 보유해라,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서 수량을 모아가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수량을 모아가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저도 지금이 이게 바닥인지 모르고 또 이 지하실 밑에 또 다른 땅굴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수량을 모아가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량을 모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유 역시 진짜 바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바닥을 맞춰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리플을 실제 투자하고 있고 또 갈라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과 갈라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른 장은 다 이렇게 빠지더라도 비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 4만 달러 선, 이더리움은 3천 달러 선에서 그래도 버텨주고 있어요. 특히 리플 투자자인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이 또 어떻게 해왔는지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 암호화폐의 애플이고 삼성이고 구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 주식시장처럼 성숙한 시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갓난아기의 이 누워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초등학생쯤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또 앞으로 뛰어놀고 또 혼나고 배우고 이렇게 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성장 속도는 둔화가 되지만, 아기 때는 태어나고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이 20년 안의 기간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요. 제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서 지금 초등학생이다 하더라도 앞으로 성인이 되기 남은 10년 동안은 또 계속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라는 이 아이는 현재 쑥쑥 커가는 성장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얼마나 큰 성장의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식은 이제 성인이 다 된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법제화된 또 규제화된 이런 테두리 범위 내에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격의 상승 하락에 대한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2배, 3배만 벌어도 큰 수익을 봤다고 말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2배, 3배 먹었다고 하면 솔직히 좀 우스운 수준이잖아요. 이 10배 가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2배, 3배 먹자고 뛰어든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좀 큰 수익을 바라고선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어린아이의 성장기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폭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10배의 수익을 기대를 한다면 10분의 1 토막의 손실도 가능하고,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믿는다면 자신이 웬만큼 차트를 봐가면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 하에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르든 떨어지든 묵묵히 수량을 늘려가면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6개월, 1년 이렇게 언제까지라는 이런 기간을 둔 가용 가능한 돈까지는 끌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한이라는 꼬리표가 있는 돈은 결국에는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불장, 이거는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뭐 1년, 2년이 아니라 더 오래 3년, 5년 이상 또 기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최소 5년 동안은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자금을 투입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이런 100세 시대에 내가 5년만 투자해서 기다리면 내가 부자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못 참고 당장의 수익에 목말라가지고 투자에 임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심으로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의 목적은 모두가 동일하게 딱 하나예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관점에서 이 투자의 방법,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제가 경험했을 때 효율적이었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직접 경험도 해보고 또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방법을 찾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또 토요일이고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일은 또 친척분들이 저희 집에 또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락장이라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주말이면 놀러도 가고 또 기분 전환도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행복해지자고 이렇게 투자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만큼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